안녕하세요. 네. 고백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20세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20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중장년의 남성입니다. 게다가 인권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나름 진보연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내가 기자회견 한번 하면 당신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대한민국 진보의 문제라고 한다면 존재와 의식의 분리입니다. 네. 삶의 형태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의식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 보수의 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 존재와 의식의 분리인데요. 본인은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패를 가리고 있죠. 또 대한민국의 반공을 부리짖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의 친일 이력을 가리려고 또 합니다. 20세기 중반으로부터 21세기 초반으로 살고 있는 중장년의 남성들은 사실 이 구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백부터 우선 여러분 앞에 하는 것이 도리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도 겨울에 독일 유학을 떠나면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 몇 가지 책을 추려가지고 이제 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만한 책이다 해가지고 고른 책이었어요. 몇 개를 골라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작은 차이라는 알리스 슈바이처라는 독일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엠마라는 페미니즘 잡지를 창간한 여성입니다. 이분이 유럽의 여성 13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항공기 안에서 봤던 아주 충격적인 대목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비판 이론가, 아시다시피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68혁명의 사상적 진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소외를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소통의 중요성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사상가, 이데올로그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으로부터 일상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토로를 합니다. 진보하는 사람은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근데 왜 자기 아내를 그렇게 구타를 해? 게다가 비판 이론가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파인데, 아니 제 아내조차도 설득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비판 이론가고 프랑크푸르트 학파냐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한참 지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인지 그걸 느꼈어요. 이를테면 폭력 일반의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젠더의 문제를 미처 놓친 거죠. 이를테면 소통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왜 제 아내를 패라고 얘기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작동하고 있는 권력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 폭력론으로 대치시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68혁명은 파리에서 바리케이트를 쌓고 소위 진보 진영이 국가 공권력에 대응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있을 때였어요. 슬로건의 핵심은 모든 권위주의에 타파합니다. 이를테면 근대 이후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나를 따르라 하는 권력의 위계 같은 것들을 좀 철폐하고 평등을 부르짖는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68 운동의 핵심 가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리케이트를 쌓고 투쟁하는 그 운동의 지도부 안에서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운동 진영이, 이를테면 페미니즘 진영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진보운동의 진영 지도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왜 공연이 문제를 일으키냐. 지금 상황이 엄중하고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너네는 이 전선을 분열시키냐. 그러면서 무마하고 묵살해버려요. 은폐하고. 결국 68 혁명에서 이제 운동의 지도부로부터 페미니즘 진영이 이탈하고 맙니다. 제가 처음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역시 아이고 참 자기네들끼리 잘 좀 조율을 하지. 그거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사단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켜서. 역시 따지고 보면 이런 생각도 페미니즘의 문제 제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투 운동으로 치자면 이야기를 하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인류가 모두 합의하고 모든 인간 자유롭게 태어났고 평등하다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된 게 이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근대 인권, 그걸 1차 인권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언문이 이제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프랑스 대혁명의 이데올로기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사람들이 계몽주의자예요. 장 자크 루소 같은 사람 있잖아요. 평등과 박애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저서 중에 교육학 저서가 있는데 에밀이라는 저서를 보시면 여성은 절대로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세상이 소란스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여성은 절대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인간 자유롭게 태어났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자유의 가치를 역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존 로크가 얘기한 인간의 개념은 유럽에 살고 있는 재산을 가진 일정한 나이를 가진 백인 남성을 얘기할 뿐이에요. 여성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1차 인권혁명이라고 여기는 그 내용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프랑스,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게 1944년. 스위스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성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평등한 신분으로, 인간도 아니었던 사람으로 치부되던 사람들이 인간으로 되는 과정이었죠. 자, 오늘날을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신사임당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종대왕은 10,000원권에 들어가 있지만 신사임당은 50,000원권에 들어가 있어요. 세종대왕보다 높이 쳐줬으니 신사임당을 그래도 가능성이 있네, 가망이 있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은행에서 공식 논평, 왜 신사임당으로 정했는지 그 집회의 임무를 이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진 아내로서 영재교육의 모범을 보인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현모양처론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현모양처론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모양처론은 메이지 시대에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남성을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알뜰하게 보살피는 아내의 상으로 소위 천황제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해요. 이것이 식민지 시대에 한국 조선으로 들어와서 마치 유교적 가치인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미투 운동을 놓고 남성들의 입이 심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제발 좀 오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투 운동의 표적은 남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군 가산점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저 남성과 여성이, 남성들은 여성에게 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냐, 우리는 군대 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가산점 논쟁도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징병제를 하는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징병제에 대해서는, 정작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끼리 싸워요. 민민투쟁이 발생합니다. 미투 운동도 사실은 남성의 표적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권력, 지금까지 성을 둘러싼 권력의 위계관계를 폐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잘 사는 사회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무슨 펜스룰 들어보셨어요? 펜스룰은 골치 아픈 여성들 좀 제외하고 우리끼리 하자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했다면 고발당하고 신고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이건 권력관계가, 미투 운동은 권력관계로부터의 이를테면 타파를, 권력관계를 타파하고자 하는 건데, 이 펜스룰은 권력관계를 주목하지 않고 남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오해를 한 데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차 인권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한다면 보통 2차 인권혁명을 1948년 유엔에서 공표한 세계인권선언의 공표를 제2차 인권혁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2017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8년에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는 것은 저는 제3차 인권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촛불시민혁명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체제를 일부의 권력가들이 농단을 해서 다 무너뜨린 거를 시민의 힘으로 복원한 거예요. 체제를 복원한 거, 체제를 정상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투 운동은 이 체제 안에 지금까지 잠복해 있던 그 불평등의 문제, 누구도 똑바로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체제의 모순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미투 운동은 제3차 인권혁명이다. 왜냐하면 체제혁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혁명은 말이에요, 자고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혁명의 과정에서는 아주 모범적이고 순탄하게 얌전하게 진행된 혁명 없어요. 언제나 그 혁명의 과정에서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또 이러저러하게 억울한 사람들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촛불시민혁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과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해야 할 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모두에 밝혔듯이 남성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과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하고 다짐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